자, 세상의 마지막 기차요. 마지막 챕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낭독 시작. 어슴풀에 어둠이 깔리고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빗방울이 우산을 사정없이 휘갈겨서 우산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동센터 처마 밑에서 유타가 책가방을 메고 비를 피하고 있었다. 안녕? 하며 가까이 다가가 유타의 키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혔다. 유타, 누가 데리러 안 왔어? 부드럽게 묻자 유타는 기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엄마는 누나가 죽고 나서 일이 바빠졌어. 그랬구나. 우산 속으로 들어와. 같이 가자. 말이 없는 유타를 보며 나는 표정을 누그러 들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네 누나를 대신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 그렇지만 너를 데리러 오는 것쯤은 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매일 데리러 올게. 유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수줍게 웃다가 고마워 형 하며 우산 속으로 들어왔다. 비에 젖은 유타의 머리카락이 반짝거렸다. 걸음을 멈추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물기를 닦아주었다. 이 노란색 손수건은 다카코 누나가 준 것이다. 유령 열차에서 그녀가 나더러 계속 간직해달라고 했다. 야, 반점! 부지 밖으로 나가려는데 게이고가 갑자기 우리 앞을 막아섰다. 평소랑 다른 길로 가길래 궁금해서 따라와 봤더니 뭐하냐 이런 데서? 가자 유타. 무시하고 지나치자 게이고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너 내 말이 우습냐? 하며 우산을 쓴 게이고가 눈을 부라렸다. 뭐 됐고 돈이나 좀 빌려줘라. 싫은데. 뭐? 붙잡힌 팔을 뿌리치자 게이고의 안색이 달라졌다. 이 자식 아까부터 까불고 있네. 야, 야, 임마! 하며 내 가슴을 툭툭 쳤다. 그만해! 유타가 게이고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게이고가 꼬맹이는 저리 꺼져! 라며 유타를 밀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유타, 괜찮아? 뒤로 벌렁 나가 떨어진 유타가 걱정돼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물었다.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반전 새끼야? 더러운 손수건이나 들고 다니는 주제. 너 방금 뭐랬어? 가슴 밑바닥부터 분노가 솟구쳤다. 우산을 집어 던지고 게이고를 노려보았다. 뭐냐 그 표정은? 취소해. 어쭈. 방금 한 말 취소하라고. 임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작작해. 게이고가 손수건을 쥔 내 오른손을 쳤다. 손수건이 땅에 떨어졌다. 야! 분을 이기지 못해 게이고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허공을 때리던 내 주먹은 게이고에게 붙잡혔고 그에게 다리까지 걸려 나동거려졌다. 너 아까부터 뭘 믿고 까부는 거야? 어? 이 새끼가. 바닥에 나받잡으자 게이고는 내 옆구리에 발길질을 퍼부었다. 나는 끙끙대면서 옆구리를 향해 날아오는 게이고의 오른쪽 다리를 두 팔로 감아 넘어뜨렸다. 사과해. 다카코 누나한테 사과해. 다시 일어선 게이고가 내 옆구리를 걷어차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냈다. 나는 돌아서는 게이고의 등 뒤에서 허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아 진짜 짜증나게. 난 너한테 절대 안 져. 너한테 지면 다카코 누나를 볼 자신이 없거든. 닥쳐 이 자식아. 너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 있어? 뭔 소리래.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냐고. 없어. 됐냐?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네가 나약한 거야. 난 너한테 절대로 질 수 없어. 나는 뒤에서 게이고를 들어 올려 맞땡바닥에 메어 꽂았다. 빗속에서 한데 엉켜 뒹구는 나와 게이고 사이에 유타가 끼어들었다. 우리 형 괴롭히지 마.
라며 유타가 주먹을 쥐고 게이고의 배를 콩콩 때렸지만 몸을 일으킨 게이고가 우리 둘을 향해 발길질을 날렸다. 너희들 왜들 그렇게 소동이야? 요란한 소리를 들은 아동센터 직원이 우산을 들고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게이고는 혀를 차면서 달아나려 했지만 나는 이번에도 게이고의 허리에 찰싹 들러붙었다. 야, 이거 나 놓으라니까? 사과해. 다카쿠 누나한테 사과해. 사과해. 사과하라고. 나는 등 뒤에서 게이고의 오른손을 덥석 물었다. 아! 하고 게이고가 비명을 내지르자 더 세게 깨물었다. 나한테 질 수 없다는 듯이 유타도 게이고의 왼손을 힘껏 깨물었다. 야! 이것들이 진짜. 사과 안 하면 계속 문다. 사과해. 아씨, 미안해. 지갑도 내놔. 내놔. 알았다고. 미안. 야! 내가 턱에서 힘을 빼자 유타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입을 뗐다. 게이고는 직원을 피하며 쏜살같이 달아났다. 무슨 일이니? 아동센터에서 나온 여자 직원이 묻자 숨을 가다듬고 친구랑 약간 다퉜어요 하고 변명했다.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직원에게 유타가 야무진 얼굴로 말했다. 저 오늘부터 이 형이랑 같이 집에 가요. 이 형은 우리 친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유타는 초등학생답지 않게 의젓했다. 한 걸음도 물러서려 하지 않는 유타를 보고 포기했는지 여자 직원은 알았어. 그럼 조심해서 가. 하라며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다. 형, 괜찮아? 난 괜찮아. 넌 안 다쳤어? 손수건을 집어들면서 물었더니 유타는 눈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늠름한 그 표정에서 다카코 누나의 얼굴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우산을 펴자 유타가 옆에 와서 섰다. 쫄딱 젖어서 우산 써도 소용없겠는데. 하고 유타가 하얗게 이를 드러내 보이며 귀엽게 웃었다. 빗소리와 겹치듯 아동센터 안에서 귀에 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아, 다카코 누나가 좋아하던 곡이다. 유타가 교실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저녁 7시를 알리는 벽시계에서 오르골이 아름다운 음색을 연주했다. 전에 네 누나가 그랬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이 곡 제목이 뭐야? 이건 사랑의 신사라는 곡이야. 금속을 두드려서 만들어낸 맑은 음악 소리가 귓가에 날아들었다. 느릿한 선율이 내게 무슨 말을 전하려는 듯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찬찬히 젖어들었다.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약해지면 안 돼.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소용없었다. 눈물줄기가 두 볼을 타고 줄줄 흘렀다. 이미 젖어버린 노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마음을 굳게 먹고 숨을 길게 내쉬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두었다. 자, 가자 유타. 나는 힘차게 말하며 오른뺨에 붙은 거즈를 벗겼다. 까지가 3화 내용이었습니다. 가즈유키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다카코 누나는 이미 이전부터 우산을 씌워주기 전부터 알고 있는 인연이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추측은 무거움이 되었고요. 제4화 남편에게 라는 제목의 챕터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잘 다녀와요. 남편이 쓰고 건네준 구두 주걱을 받으며 복도에 서서 인사했다. 그래, 다녀올게. 키가 큰 남편이 몸은 앞을 향한 채 어깨너머로 고개만 돌려 외까풀 눈으로 이쪽을 본다. 오늘 아침에도 고개는 살짝만 돌렸다. 수줍음이 많은 남편은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 부부 사이에 아직도 내외를 하는지 아침마다 내 눈을 쳐다보며 다녀오겠다고 말하지 못한다. 남편이 현관문을 닫으면서 문틈으로 아주 잠깐 나를 본다.
눈이 마주치면 눈가에 희미한 미소를 내비치며 문을 닫고 간다. 별것 아니어도 마음이 통한 것 같은 이 순간이 매일 아침 나만이 즐기는 즐거움이다. 거실 흔들 의자에 앉아 졸던 고양이 하나가 커다란 눈을 번쩍 떴다. 야옹 하고 울면서 열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자 하나가 회색 털을 휘날리며 남편의 발밑에 웅크리고 앉았다. 마치 늦게 배웅 나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 같았다. 남편이 허리를 굽혀 하나를 들어 올렸다. 부드러운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녀올게 하나 하며 미소 짓는다. 문득 나는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과 공간을 붙잡아둘 방법이 없을까? 반쯤 진심으로 고민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겠지?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는 건 오늘 아침이 마지막이 되어버렸다.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6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나는 주방에서 점심을 챙겨 먹고 하나에게 간식을 주려고 거실로 갔다. 하나는 핸들의자 위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다. 하나에게 육포를 내밀며 텔레비전을 켰더니 화면이 어수선했다. 화면 속 열차는 선로 위에 누워 있었다. 역 앞에서 마이크를 거머쥔 리포터가 사망자 수는 이미 20명을 넘었습니다. 라며 야단스레 떠들었다. 도인철도 가마쿠라선 10시 26분 니시우가와라 출발 급행열차.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단편적으로 주워 담다가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화면 속 쓰러져 있던 열차는 남편이 평소 운행하던 차량이었다. 남편은 오늘 저녁까지 근무다. 기관사는 남편 말고도 더 있을 테지만 오늘 아침 집에서 나선 시각을 생각하면 남편이 이 상행선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아주 컸다. 불이 나게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몇 번을 걸어도 계속 먹통이었다. 선로를 벗어난 열차는 6량 편성 차량으로 그중 3번째 차량이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남편 회사에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보려고 스마트폰을 들었지만 손끝이 떨려 도저히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다. 나는 남편을 믿는다. 그는 도인철도에서 40년 가까이 근속하면서 무지각 무결근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기관사로 일해왔지만 여태 이렇다 할 실수를 저지른 적도 없다. 이제 3년 후면 환갑을 맞이할 나이지만 핸들을 잘못 만질 만큼 노쇠하지도 않았다. 그건 아내인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옆에 온 하나를 껴안았다. 하나, 아빠를 지켜줘.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면서 하나를 끌어안고 있는 사이 화면에 나온 젊은 아나운서가 목청을 높였다. 방금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사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한사는 이미 아나운서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텔레비전 전원을 꺼버렸다. 품에 안고 있던 하나가 어느새 마루에 동그라니 앉아 있었다. 그때 집 전화 램프가 깜빡거렸다. 반사적으로 몸이 움찔했다. 이런 시간에 집 전화가 울리는 건 드물었다. 기분 나쁜 예감이 온몸에 끈끈하게 들러붙었다. 겁이 나서 수화기를 들 수 없었다. 멍하니 서서 전화벨이 끊기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벨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보세요? 바쁘신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도인철도. 그 단어가 귀에 날아든 순간 시야가 일그러졌다. 다음 말은 듣지 않아도 상대방이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측할 수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 말소리가 아득히 먼 데서 들리는 것 같았다. 전화 상대가 남편 회사 사람이라는 사실만 뇌리에 박힌 채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나머지 말들은 한 박자 늦게 전달되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건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였다. 남편 시신은 동네 작은 화장터에서 조용히 화장했다. 남편은 탈선 사고를 낸 기관사다.
가해자 가족 신분으로 공공연히 장례식을 치를 수는 없었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다. 양가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몇몇 친척만 불러 숨어서 남편을 떠나보냈다. 탈선 사고를 경계로 내 인생은 일변했다. 청명했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에 뒤덮이듯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살인자 집이죠? 상대가 말을 끝내자마자 도망치듯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거실에 있던 좌식 의자에 앉아 이마에 손을 얹고 그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두 방망이 질치는 가슴은 도무지 진정될 줄을 몰랐다.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집에 장난 전화가 빗발쳤다. 죽어라. 당신도 똑같은 살인자다. 아줌마, 언제까지 뻔뻔하게 살아있을 작정이야? 매일같이 악담을 퍼부어대는 통에 숨통이 터질 것 같았다. 거기다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억눌러 요 일주일간은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가해자의 아내는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도인철도의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잠잠해질 때까지 바깥 출입을 삼가라고 신신당부했다. 물론 그건 지당한 조치라 생각한다. 사고를 낸 가해자 가족으로서 내게도 책임이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회사 측은 남편의 과속 운전이 사고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남편은 누구보다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도인철도 기관사였다. 근면 성실한 시아버지를 존경했던 남편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도인철도는 다른 철도회사와의 승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열차의 속도를 높이는 걸 전제로 빡빡한 운행 스케줄을 짜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남편은 거부했다. 고지식한 성격 탓에 승진은 물 건너 가고 한때는 기관사 자리를 박탈당하기도 했었다. 그래도 남편은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계속 안전제의를 부르짖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안 믿어주면 어떡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피해자와 유족을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 집에 있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집 안에 불이라는 불은 다 꺼놓고 지냈다. 그렇지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사정없이 배를 눌러댔다. 기타무라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매스컴 관계자였다. 내가 인터폰을 받지 않자 대문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기타무라 씨, 남편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아침부터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타무라 씨. 5분이면 되니까 인터뷰 좀 해주시죠. 카펫 위에서 몸을 말고 있던 하나가 놀랐는지 내 무릎 위로 올라탔다. 기타무라 씨! 기타무라 씨, 안에 계시죠? 기타무라 씨! 바깥에서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듯 다시 집 전화가 울렸다. 10번, 20번, 30번. 상대는 40번이 넘도록 집요하게 전화를 해댔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적이 된 것만 같아 나는 하나를 세게 끌어안았다. 다음 날도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매스컴 관계자가 연일 집 앞에 진을 치고 인터폰을 눌렀다. 쉴 새 없이 집 전화가 울렸으며 장난 전화는 한밤중까지 계속 이어졌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웃들이었다. 방송국 사람들이 돌아간 틈을 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였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며 사고 당시 집 밖에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람들이 어딘가 쌀쌀맞았다. 쓰레기장 옆에서 보란듯이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여러분, 민폐를 끼쳐서 되자니 죄송합니다. 멀찍이 서서 허리를 숙였지만 그들은 대꾸도 없이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다들 부부끼리 어울려 밥도 같이 먹던 사이였다.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람도 있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이 들어서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사고가 일어나고 열흘 정도 지났을 즈음이었다. 새벽에 1층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직감적으로 누가 돌을 던졌다는 걸 알았다. 2층에서 내려오자 1층 거실 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조마조마해 하면서 밖으로 나갔더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살인자의 집. 현관 외벽에 분홍색 스프레이로 그렇게 휘갈겨져 있었다. 누가 그랬을까? 매스컴일까? 쾌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는 범죄자일까? 그게 아니면 이웃 주민일까? 하나가 발끝에 매달리는데 안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암담한 미래를 상상하자 돌처럼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설명회가 열리는 층을 찾아 한 걸음씩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옆에 엘리베이터가 보였지만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 호텔 7층에서 탈선사고 피해자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며칠 전에 도인철도 표 변호사에게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직접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 일이 더 복잡해지니까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내게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말만 남겼다. 얼마 전에 탈선사고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 중 한 여고생은 올 4월부터 간호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고 아픈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모았다고 했다. 사고 사흘 후에 열린 졸업식에서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학교 측의 배려로 그녀를 대신해 친구가 졸업장을 받는 장면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더는 방송을 볼 수 없었다. 이번 사고가 그녀의 미래를 앗아갔다. 뜻을 품고 살아가던 젊은이의 미래를, 그리고 그 가족의 미래까지도. 그런 짓을 감히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7층에 도착하자 눈앞에 단풍실이라 적힌 커다란 홀이 나타났다. 붉은색 벽 너머에서 허튼 소리 집어치워! 라며 절규하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고에 불행 중 다행인 같은 건 없습니다. 당신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홀 안에 험악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듯한 목소리에 마른 침을 삼켰다. 저는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사람의 목숨만 앗아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미래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빼앗아 간 건 그 사람 혼자가 아닙니다. 제 미래에도 이제 더는 그가 없으니까요. 당신들은 피해자 유족의 미래까지 빼앗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나 합니까? 어디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마치 여자가 나를 향해 소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홀 입구를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안내하는 사람이 뭡니까 당신? 하며 막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여닫이 문을 거칠게 밀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과 마주보는 자리에 도인철도 경영진이 일렬로 앉아 있었다. 경영진 측 맨 왼쪽 자리에 매번 전화로 지시를 내리던 젊은 변호사가 있었다. 대답해요. 대답해. 대답하라고. 아까부터 울부짖던 여자의 목소리가 내 가슴에 콱 꽂혔다. 경영진에게로 다가가는 그녀와 발을 맞추듯 나는 피해자 가족 앞에 가서 섰다. 여러분, 저는 기타무라 미사코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난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의 아내입니다. 수련되는 눈앞에 사람들을 향해 몸을 90도로 구부리며 머리를 깊이 조아렸다. 사망한 제 남편은 여러분께 사죄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남편을 대신해 아내인 제가 여러분께 사죄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회장 안쪽에서 누군가가 누구 맘대로! 라며 내지른 소리가 내 귓가에 와 닿았다. 누가 저 사람 좀 밖으로 끊어래! 라며 욕설이 날아드는 와중에도 나는 말을 계속했다. 이번 사고가 명백히 밝혀지고 남편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그때는 제가 그의 아내로서 제 목숨을 바쳐서 속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새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바닥에 손을 짚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데 뒤에서 누가 억지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매서운 눈빛의 변호사가 분노를 표출하듯 내 손목을 꽉 붙잡고
다짜고짜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다. 그때 좀 전에 목청을 높였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밖으로 끌려 나가려는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눈빛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내게 보내던 저기와 달랐다. 화를 내지도 그렇다고 용서하지도 않는 그저 슬픔으로 가득한 눈이었다. 그녀는 사고가 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말해주듯 눈동자가 젖어 있었다. 나는 지금껏 이렇게 비애에 젖은 눈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붙잡힌 손을 획 빼내며 그녀를 향해 허리를 굽혔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그녀 옆에 있던 나이 든 남자가 이쪽을 향해 나처럼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기품이 느껴지는 남자의 태도를 보니 괜히 나에게까지 마음을 쓰게 한 것 같아 면목 없어 몸둘 바를 몰랐다. 마당에 심은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며칠만 더 있으면 새하얀 꽃이 만발하겠지. 4월 초가 되면 흐드러지게 핀 꽃잎들이 하나둘 지기 시작한다.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나면 집 앞에 나가서 떨어지는 꽃잎을 쓸어모으는 일을 해마다 해왔다. 이때는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와도 겹친다. 통학로인 우리 집 앞으로 책가방을 처음 메어보는 아이들이 긴장한 얼굴로 지나가곤 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은 어찌나 신기한지 입학하고 일주일만 지나면 긴장했던 얼굴에 웃음이 넘쳤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인사를 배웠는지 빚이라는 내게 인사를 건네는 아이도 있었다. 1년이 지나 같은 시기가 찾아오면 지난해보다 키가 훌쩍 자란 아이들을 여럿 볼 수 있다. 전년 이맘때보다 조금 낡은 책가방을 맨 모습이 왠지 믿음직스럽다. 자식이 없는 내게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소소한 낙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해는 그러지 못하겠지. 탈선 사고가 나고 20여일이 지나도 장난 전화는 끊이질 않았다. 집 앞을 지키고 있던 매스컴은 사라졌지만 이웃에서 보는 눈이 곱지 않아 집 밖으로 걸음을 떼지 못했다. 오밤중에 나가 낙서를 휘갈겨 놓은 벽에 파란색 시트를 두르는 게 고작이었다. 4월에 접어들 즈음 사고를 둘러싼 형세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도인철도는 사고 경위를 수차례 번복했다. 처음에는 기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솔로에 돌이 놓여 있었다. 거래처가 만든 부품의 결함이 있었다며 말을 바꾸는 등 그들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경찰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 내용 수명을 초과한 차량을 사용했던 사실이 발각되었다. 편의성만 추구하며 부품 교환을 소홀히 한 탓에 주행 중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결론이 났다. 남편이 속도를 위반해서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었다. 이번 사고에 관한 공식 발표는 사고가 나고 정확히 50일이 지난 4월 24일에 이루어졌다. 기이하게도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다. 오랜만에 활짝 연 문 창문으로 묵직한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노란색 커튼이 펄럭이며 거실 한가득 붉은 빛이 밀려들었다. 창가에는 나무로 된 흔들 의자가 놓여 있다. 남편은 언제나 앤티크풍의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없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풍경이 지금은 값진 보물처럼 여겨졌다. 나는 28에 남편을 만났다. 가마쿠라선 승강장에서 발을 삐었을 때 응급처치를 해준 사람이 남편이었다. 나보다 3살 많았던 그는 이제 막 30줄에 들어간 사람치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듬직했다. 자기만의 흔들림 없는 소신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맞는 말처럼 들렸다. 과묵하고 결코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나는 그의 올곧은 심성에 끌렸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나는 남편을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아 그에게 아빠라고 불렀다. 부끄럼을 많이 타는 남편은 계속 그만두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하루하루 지나는 사이 더는 뭐라 하지 않게 되었다. 남편은 철도회사에서 오래 일했는데도
경례를 붙이는 자세가 어색했다. 신혼 시절 나는 남편의 경례가 이상하다며 놀렸다. 남편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밥 먹기 전에 경례하기, 목욕하기 전에 경례하기 등등 온갖 핑계를 대며 경례를 시켰다. 창피하던 경례를 하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에 젖어든다. 까지 오늘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